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홍창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반도 현재의 정세 그리고 한반도 실력 프로세스가 과연 이 정세를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과연 우리가 왜 남북한 간의 협력을 얘기하고 있고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절박한 한 현실 속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마지막으로 현재 악화되고 교착되고 있는 남북관계나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남북관계 같은 경우 정말 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뭔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사실은 뭐 박근혜 정부한테 기대를 걸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박근혜 정부도 참 벅찼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그냥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폭탄지가 사실은 거의 없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속에서 이제 북핵 문제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시전되고 이러면서 그 자체가 한반도에 북한은 그걸 거부하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자기들에 대한 뭐 전쟁 선포를 하고 자기들 대응을 하면서 북한 위기가 한반도에서 고려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려되면 그것이 남북관계를 불똥을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북핵에서 출발한 이 위기가 남북관계를 불똥을 튀면 그때는 곧장 군사적인 대결을 갈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좋으나 싫으나 이걸 나름대로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는,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북핵 문제로 발생한 한반도의 위기가 남북관계를 불똥이 팍 튀겨서 애국중 개성공단이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까지 아십니다. 그건 뭐 배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개성공단 이 폐쇄에 일본 직전까지 갔던 이 남북관계에 엄청난 결과가 불신났는데, 그게 이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대해서 조금 희동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성공단 합의 정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굉장히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가 그나마 이제 전쟁에 의해서 벗어나고 일정하게 안정 쪽으로 갔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대에서부터 지금의 일까지 해서 조금 더 미래로 나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가족 상봉도 이명박 정부 때 현정은 전 대구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5가지 자료 받아온 것 중에서 약속받은 것도 한 가지 이명박 정부가 똑 따가지고 먹은 건데, 열대처럼 땅은 다 버리고, 그게 바로 이사가족 상봉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번에 어쨌든 간에 대단히 일방적으로 입니다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사가족 상봉 명기를 발표함으로써 또 무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시 또 불안한 건 우리가 남북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가 전혀 지금 개선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24 조치, 천안함 사태 이후에 발생한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교류를 갖다가 개성공단에 대한 모든 교류를 끊었던 5.24 조치가 5.24 조치 이후에 남북관계가 그 조치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거기에다가 북핵 문제는 대북제재 이번 구사호를 발표를 했죠.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시진핑 중국 지도부가 들어서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제재에 동참하고 이제 북한 가만 안 둘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또 시진핑 지도부는 외향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또한 제재를 하면 제쳤었지만 실제 이 북한에 대한 3차 기획 위에 나온 저 대북제재 2025가
성공적이었다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또 요즘 이 대북제재 얘기하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가장 그 첨예하게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실험을 한 북한을 제재했던 지난 3박 6개월 동안 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딴 겁니다. 중국 성무부가 발표한 그 통계에 따르면은 북한 중국의 교육이 작년 같은 동기 대비 25%, 작년에도 역사상 제일 많았던데 그보다 25%가 늘었다는 거니까 물론 북중교육이라는 게 북한이 워낙 생산력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지금 뭐 다 옛날에 서방하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중국하고 있는데 그게 여전히 줄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죠. 교육 자체로. 이 얘기는 북한이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마구 제재를 얘기하지만 북한이 거기서 오히려 반발하면서 거꾸로 반발하면서 그래 우리가 가면 그걸 우리는 더 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지 지금 현재 뭐 거기에 공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우리한테 기회로서 와 있는 건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자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집권해 나가는 게 무엇이 유리한가? 물론 뭐 김정은이 뭐 북한 이른바 북한 지공을 따면 북한의 인민을 생각하고 뭐 어쩌고 이랬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뭐 분석가로서 뭐 그 머릿수까지 안 되는 못 들어간 거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하여튼 자기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선택한 것이 경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인민 경제 생활을 발전시켜서 그걸 갖고 정통성을 쌓겠다고 결심을 한 건 틀림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여러분 나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북한이 도처에다 경제특구라는 건 해외 자본을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은 지금 자원이 없으니까 지하 자원이나 노동력이나 특징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은 없으니까 이걸 좀 결합시켜서 하려고 지금 뭐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담보구역이다 해가지고 뭐 컴퓨터와 같은 그 최신 과학 기술과 경제 발전을 접목시켜서 한꺼번에 도약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제 발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요 경제 발전 드라이브 이거는 서방의 제재가 계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는 서방 제재도 되는데 김정은이 경제 발전 전략을 이렇게 쓰고 있는 한은 사실은 북한이 나름대로 보다 더 유화적이거나 아니면 현재로 진취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바로 요점 하나는 우리한테 굉장히 좀 이제 나름대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성공적이라면 대북 제재는 성공할 수 없죠. 대북 제재는 북한을 굴복시키는 건데 그거는 실패했지만 김정은이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은 대북 제재를 넘어서는 북한의 새로운 루치가 있자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이 육자회담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국민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겠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을 갖다가 이제 뭐그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놓고 그 북한 인력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서 개성공단이 폐쇄에 갔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이 전자에서 나왔다. 이건 우리 정부가 원칙을 지키고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정부는 어쨌든 간에 북한이 정상화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이 지금 경제특구까지 만들면서 뭔가 경제 발전을 갖다가 새롭게 외국 자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대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전략의 성공 여부는 1단계로는 중국의 민간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저런 식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틀어놓고는 중국 기업이 안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나가서 돌아가가지고. 그 얘기가 이미 중국에서도 파다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중국 지도부도 북한에다가 계속 이른바 원인 경고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북한 정권이 자기들이 아마 해놓고 나서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하는 가장 큰 게 아마 제가 볼 때 요 몇 년 사이에 개성공단을 저지경을 만들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죠. 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중국의 민간 자본들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그래야지 나중에 서방 기업들도 따라 들어온다. 이런 이제 머릿속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대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이 개성공단에 들어오는 달러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아까 제가 지금 벌써 상반기에만 해도 60억 달러, 그 중에서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게 13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북한이 중국에다가 작년 한 해만 해도 한 14억, 15억 달러가 넘는 지하자원을 수출했어요. 지하자원은 다 달러 현금 아닙니까, 대부분. 거기다가 수만 명의 북한의 인력이 중국이나 또는 중동 건설원장, 또 러시아에 나가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받는 월급 급여 따지만 몇 배 더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억 달러야.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달러는 북한 당국한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명줄 작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믿고 끌었던 거, 뭐 끊겠다고 했다가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뒤로 물러섰습니다만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그러한 자기들이 대외 전략, 경제 전략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았다면 개성공단에 대해서 저는 지금보다 저는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진 않았겠지만 상당히 그건 우리한테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작전적 수단 중에 하나가 툭하면 이제 뭐 연기하거나 또는 이제 뭐 자기들 어떤 합의에 대해서 깨고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도 서방도 북한에 대해서 가끔 그러기 때문에 또 북한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게 익숙한 북한은 더 나쁘게 만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투자 연결이 있다고 나온 거는 개성공단하고는 그쪽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성공단의 뭐 남북관계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북한에 의해서 개성공단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주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한편으로는 핵 문제 가지고 북한의 제국제재를 가한 거는 실효성이 그 자체로서 북한이 불복하지 않기 때문에 미미하게 안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핵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북한이 새롭게 만들어가면은 경제 발전 전략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북한이 그럭저럭 버들링 순환자들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에는 지금 사실은 제재 속에서도 가능하죠. 그런데 뭔가 북한이 해보려면은 제재 갖고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육자회담 자체가 장기적으로 교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육자회담이 그런 건데 그게 없어지면서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는 상태.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정전이 뭔지도 정전이 막 역사 시대의 흑점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전에 의해서 전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사실상의 정전된 상태에 살고 있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60년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한반도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평화 속에서 불안한 상황을 살고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참 죄송하지만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세를 뭔가 한반도의 평화범용 그 다음에 뭔가 남북이 뭔가 할 수 있고 북한의 핵을 갖다가 어떻게 순간에 제어하고 나름대로 북핵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면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어떤 시기보다 아마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왔던 90년대 초반을 빼고는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힘이나 할 수 있는 역할의 공간이 가장 넓을 때가 지금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형인지에 대해 이게 참 걱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핵 문제. 오바마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혐오 증세가 심해서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북한하고 하는 얘기는 북한 얘기는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거기다가 북한 대북 문제나 북핵 문제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외교의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정말 모든 수로죠. 그럭저럭 그냥 버티고 임기 끝내기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게다가 부시 행정부 때처럼 강하게 압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는 강하게 압박하고 네오콘이었지만 또 뭔가 안 됐을 때는 거꾸로 협상을 위해서 강하게 대시했는데 이거 안 하는 거죠. 지금 아주 굉장히 악성입니다. 지금 북핵 문제는 이렇게 진행되면 북한을 굴복하지 않으면은 북한이 굴복하지 않고 육자남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이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나오겠다라고 하면 육자남 못 나오면 그 뒤에 뭐 하면 되는 거죠. 할 때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못해도 지금 뭔가 간섭받지 않고. 그러고 나면 언젠가 또 북미관계나 또는 한반도에서 아까 전에 북한이 시동을 다시 하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갈등 구조가 다시 형성이 되는 이걸 예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걸 또 다시 한번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게 지금 근데 이거를 하는 게 누구냐? 미국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거의 지금 해법이나 의지나 이런 걸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한테는 부시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가 갖지 못했던 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호인오페스에다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 되겠다는 걸 쫙 썼는데 거기 딱 그랬어요. 부시가 지난 2번 대통령을 쳐면서 동맹국가한테 다 막아줬단 말이야. 이게 말이지 일방적으로 막 뭉거뜨리고 그랬다. 그러면서 각 대표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아시아 대륙의 얘기는 또 부시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한 지도자들의 의지, 한국 정부의 의지를 깔았다. 비리트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냥 나는 절대로 대통령 되면 동맹하고 잘하고 동맹 얘기 잘 듣겠다 그랬어. 얼마나 부시가 동맹 얘기를 잘 듣겠습니까? 오바마가 동맹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 동맹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게 자기와 비슷한 성향의 민주당 계열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의 공화당 관계없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한번 도움되는 대통령이 다 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얼마나 잘 맞춰줬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한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북한 청구하고 북한 만나면 안 되고요. 또 한국가 가지고 참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대화해야 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워싱턴에는 북한 핵 문제를 하기 위해서 대화나 육자회담을 가동할 동력이 거의 없지만 한국 정부가 그렇게 나름대로 하면은 그래도 한국 정부 하시는데 한반도 문제니까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명박은 안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아주 이런 좋은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대외 관계에서 뭔가 협력을 맞서가지고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쪽으로 좀 발전 전략을 갖다가 지금 세웠단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NLL 연평도 바로 위에 그 NLL 가장 한반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NLL 북쪽에는 북한의 최남단 기업 강령반 사고 그 북한의 발전대가 있고 이런 그것은 북한이 경제특구 지정했어요.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무슨 얘기입니까? NLL을 그냥 보고는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 남쪽 정부로 대화해가지고 풀어볼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냐고 지금 북한하고 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열려 있는데 공간이 열려 있다는 거는 여건이 형성됐다는 뜻이지 그 여건을 활용하는 건 누굽니까? 주체들이죠.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 지도부가 어떤 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고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신뢰할 만할까? 제가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말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통합원님 정책 제가 사실 인수위 때 통일 담당 인수위였는데 저와 같이 있던 몇 사람들이 만드는 말입니다. 그 평화원님 정책이라고 하는.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갖다 또 뭐 정부, 참여정부 제가 4년간 청와대와 통부에 있으면서 또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과정 정책은 잘하는데 한번더 신뢰 프로세스는 제가 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정부에 있는 분들이 만들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황희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합니다. 그건 뭐예요? 라고 저한테. 저도 사실 모릅니다. 다만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개념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 좋은 말이죠, 당연히. 이게 근데 뭐 역대 어느 정부도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정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분들이 별로 없죠. 참여정부가 대북 정책 하면서 대북 원칙 중에 하나가 신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뢰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그걸 꼭 따가지고 신뢰를 갖고 말하지 않고 지금 평화과정 정책을 변했던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하나의 정책이다, 이건. 정책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정책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구상하시는 또 다음 후대 우리 후손이 물려받아야 할 한반도는 도대체 어떤 걸로 됩니까? 라는 비전이 있었잖아요. 비전 한반도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비전이 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보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보니까 정책의 방향, 목표,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과제라는 게 하나 있는데, 과제도 보면 다 남북관계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 이런 거 있고, 딱 하나, 뒤에 뭐지 세계 평화공동 조성원당이 딱 하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비현 세계 평화공동 조성원당이 딱 과제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남북한 간의 상호 협력을 잘하도록 균형 있게 대화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모으겠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그런 팜플렛을 좀 보고 하는데 그런 것이 다시 말해서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프로세스가 우리말은 뭡니까? 과정이잖아요, 과정. 그럼, 이게, 그래요. 이런 비전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정책 수단을 써요. 예를 들어서, 군비 통제를, 남북한 간의 대결 공정화를 어디서부터 뭐라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갖다 하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시고 언제까지는 백자백점을 어떤 과정을 들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프로세스인데 분명한 거는 프로세스 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난 딴 몰라도 이건 안 쳤어요. 비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한반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NLL 대화로 문제를 가지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도 모욕했기 때문에 대선 때 그랬다면 그랬다고 쳐요. 그 뒤에 또 이 정권 들어와서도 많은 분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다 덮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그런 모욕을 하니까 사실 저로서는 그때 정말이 떨어졌어요. 참 많은 기대했죠. 아니 많은 기대가 아니라 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명박 정부 때처럼 과거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다 부정하고 출발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참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 거에서 잘한 거는 받고, 부족한 거는 이렇게 나름대로 보완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잘하도록 지켜보자. 그리고 실제로 잘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정말 NLL 대화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말도 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 오늘의 안정과 또 내일의 평화와 그 다음에 우리 후대, 그 다음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민족의 또 이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으면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가급적이면 건설적인 제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도 신뢰 프로세스나 또는 박근혜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 어쩌면 국민들한테는 그래 맞아 라고 좋아라고 하시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내용이 형성되기 어려운 게 있다면 그걸 짚어줘야지 그걸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불편한 진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 대북 문제에서 이명박 정부 때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좀 뭔가 좀 우리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남북관계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바로잡겠다. 또 잘못된 남북관계를 바로잡겠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나오는 팜플렛가 돼 있어요. 남북관계가 북한이 도발을 하면 위기가 발생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타협을 하고 그러면 남쪽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럼 또 도발하고 이런 남북관계 약속을 끊겠다고. 제가 이거 보고 하도 화가 나서 관계장 누가 어떻게 작업자한테 붙여놨어요. 또 그러면 그 한번 일을 하나 해봐라. 참여정부나 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5년 동안 뭐 제가 국내 정부 때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기 뭐해서 5년 동안 그럼 북한이 도발했으면 도발해가지고 위기가 돼서 타협을 하고 보상해줘가지고 이렇게 달랜 적이 있는지 한번 더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그걸 기억하시고 저한테 지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그러고 북한에게 말이야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 말이야 그 위기를 갖다 어떻게 하냐 그냥 안정시키려고 타협을 하고 보상을 해주면 북한이 다시 위기를 더 촉발시킨다. 더 다시 위기를 받는다. 이거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조잖아요. 남북관계에서 언제 남북관계가 그런 남북관계가 있었습니까? 제가 통일부 장관 시절에 북한이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했습니다. 하기 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하게 되면 쌀 30만 톤? 통일부 장관 보고 10개도 못 준다. 뭐 제가 그 쌀 30만 북한 지원하는 거 끊었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비난도 하시고 특히 진보 진영에서 그런 분들 많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평화도 인권이고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뭉뚱그리고 있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더욱이 북한이 실험을 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결국은 육자장이 나오지 않으면 못 주겠다 해가지고 안 줬잖아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북한이 도발했는데 아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이거 좀 돈 줄게 아니면 뭐 이렇게 도발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도발한 걸 갖다가 타협이나 보상을 우리가 보상으로 우리가 북한이 NLL을 갖다 도발하면 우리가 보상으로 줘가지고 해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남북관계 그런 적 없습니다. 북한이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게 맞죠. 근데 남북관계가 그렇다면 쌍방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남한의 역대 정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 있다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지금 사실을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말이죠. 근데 국민들은 이거 들으시면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여러분들조차도 그랬었나? 그랬지 맞아.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기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 버장머리 고쳤다. 딱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북한 버장머리 고치고 싶으면 저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언술이라는 건 당국자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언어 자체가 관계를 깨뜨리거나 이용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는 거죠. 후련한 언어들은 국내 정치적 용어를 부릅니다. 대부분이다. 훈계적인 것이죠. 북한이 이렇게 나오자는 건 우리 못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누구도 북한의 머리장머리 고치고 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국제관계에서 남북관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관계에서 교시적인 훈계적인 그런 정책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상대방의 명초를 잡는 수 있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그런 거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과 같이 체면과 명분을 갖다 끊임없이 그걸 마치 자기 밥 먹듯이 얘기하는 그런 체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거지 상대방의 체면을 깎거나 이러면서 하면은 그거 자체가 협상에서 좋게 돌아오질 않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언어들, 북한 말이야, 버리 고치겠다. 두고 오십시오. 고칠 수 없습니다. 왜? 북한 버릇을 고치려면, 고칠 수 있죠. 그러려면, 알게 모르게 북한이 그렇게 도발적이고 후전적이고 국제적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들을 국제적 관행에 맞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면서 쓱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바뀌었다고 바뀌어지는 거지. 야, 이마 무릎 꿇어. 너 잘못했지? 반성문 써. 누가 반성문을 쓰겠어요? 북한이 그렇게 쓴다면 북한이 왜 미국에 대해서 반성문을 안 수 있었고 지금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뭐라 그래도 그렇게 말 안 들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만 당국자든가 또는 지도자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렇게 말해봤자 그게 뭐 부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이 당신 그런 얘기하면 소용없어. 안 돼. 중국 사람들이 외교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정책이 옳고 그르고 관계없이 되려면 그 상대방, 내가 교훈과 교실을 품질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에 의해서 꽉 작전을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 쫙 잡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런 힘을 언제 가졌어요? 남북한은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딱 하나 가질 수 있었던 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걸 갖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경제는 지금 휴전선이 막혀 있어도 어디가 지금 터져 있습니까? 압록강 도망강이 다 터져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고 보다 균형적이고 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 합리적 방향으로 상대방이 결국은 벌써 붙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거기서 몰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우리가 사실은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애들을 우리가 자식을 교육하면서도 때려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보면은 부모가 하는 거 어른이 하는 걸 보고 거기서부터 교훈을 받아서 잘 나가거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뭔가가 충격을 받아서 삐딱선을 타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남북회담에서도 너무나 엉터리 같은 생각들이 그냥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져요. 남북회담의 격에 대한 문제, 격 때문에 우리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다가 결국은 안 돼버리고 뭐 그런 파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 장관이 나가는데 북한은 장관급이라고 내각 책임전사가 나오는데 급을 볼 때 경장급이다. 북한에 대남 담당 총책임을 하고 있는 통일전선부 부장이 나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남북회담 격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남북회담은 그동안에 이거 갖고 쳐야 된다.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북회담에서는 항상 북한은 낮은 임금이 나오고 우리는 높은 임금이 나와서 항상 뭔가 굴욕적인 회담이 이루어진 것처럼 인식하고 계세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린 것, 격의 문제가 발생하면 남북 장관 회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7월달에 총 남북 장관 회담이 열려가지고 2007년도 여름에 끝났습니다. 그동안까지 이제 21번의 장관 회담이 열린 게 총 남북 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북한 간에는 총리회담,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국방장관회담, 뭐 남북 장성급 회담은 수백 개의 다른 회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포츠 회담까지. 여러분, 그 나머지 수백 개 회담에서 혹시 남북한 간에 격이 발생한 거 보셨습니까? 예, 격 발생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 소장인데 기병처장이 지금 뭐 작전국장도 있지만 별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준장을 내보냈더니 우리는 우리의 준장은 자기네들 따지면은 이른바 말동 대령부의 대자라고 4개 그러면서 격을 따지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저희도 그때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북한이 문제를 제기해서.
남북 장관급 회담 21번을 제외하고는 남북한 간에 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 상대 파트너가 다 있었으니까. 우리 국방장관의 파트너인 상대방이 인민그룹부장이 있었고 우리 총리의 파트너인 상대방의 내각 총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스포츠회담은 우리 IOC 총재가 우리 대한체육회장에서 전축도 있고 접수자 총대가 있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통일과 관련해서만 우리나라 통일부도 69년에 생겼습니다. 북한은 대남남에 갔다가 적화 통일로 여기서만 봤으니까 공작소 안에서 봤으니까 이것이 당의 통일대선부에 내각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남북관계에 합의를 하면서 남북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장관급 회담을 만들자고 했는데 북한은 장관급이 없으니까 내각에 책임참사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는 중량급 이사가 나오면 괜찮은데 경량급 이사가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랬어요. 가면. 야, 왜 너희 경량급 이사 내보내냐 중량급 내보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건 구조적으로 마찬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뭐 끝까지 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 전반에서 경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예외적 현상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거조차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모든 남북관계에는 굴욕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제 얘기가 틀립니다. 그 남북 장관급 회담마저도 2007년에 남북 정상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이제 14선언 합의가 되고 나서 양 정상께서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남북관계를 앞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총회담을 하자. 총회담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 남북장관회담은 일단 없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다 모릅니다. 뭐가 뭔지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 기억 없이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 그게 굴욕적이야. 왜?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혐오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자세히 따지지 않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과거와 언론 기재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걸 재생산하고 있는 게 실수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육자회담 재개해야 된다 했더니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핵을 고도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진정성을 알고 있어야 되고 뭘 보여줘야지 그냥 대화하는 거 이건 그래봤자 북한 핵을 더 고도화시킬 뿐만 아니야. 이게 말씀을 보면은 딱 맞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여기서 반박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역사에서 따져보세요. 북한 핵은 그럼 대화를 위한 대화가 북한 핵을 고도화시킬 뿐이면 대화를 하지 않은 동안에 북한 제재하겠다 대화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그럼 북한 핵이 그럼 강화되지 않고 고도 안 됐습니까?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육자회담이 열리는 동안에 육자회담이 열리면 안에서 티격태격합니다. 너희 말에 핵 없다가 입장하고 있지. 막 하니까 어떤 대화가 되건 간에 대화가 열리면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데 그만큼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전제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보면은 북한이 그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 육자회담이 중단됐을 때 육자회담이 끊어졌던 시기가 2009년 5월에 북한 침범 이후에 육자회담 끊어졌잖아요. 2008년 말부터 끊어졌지만 그 기간이 북한에서 가장 핵이 고도로 발달된 시기였고 2005년 불국민 훈련 직후에 BDA 반포델타 아시아 미국이 그 북한에서 제재가 하면서 북한이 결국 거기에 맞받아치면서 2006년에 핵실험을 했잖아요. 제가 통일장관일 때 있던 일입니다만 북한이 BDA로 인해가지고 BDA 문제로 인해가지고 그 미국이 BDA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공동성명이 유린되고 그러면서 육자회담이 멈춰있는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육자회담의 역사, 한반도 핵 역사는 대화가 없던 시기에 북핵이 훨씬 더 몇 배 더 고도화됐다는 거죠. 그 대화가 아무리 형식적이라 하는데 그 대화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만큼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말을 만든단 말이죠. 당연하죠.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설령 대화를 할지라도 대화가 열린 게 객관적으로 제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의미는 대화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북핵 문제를 전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 누구도 지적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북한 영역에 들어가면 이성이 마비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북한 저도 싫고 저도 참 하고 제가 20년 전에 박사 논문을 쓰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되겠었고 그때 이른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 소위 시대착오적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비판도 받고 있지만 그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왔지만 그러나 그런 북한이라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의 정부는 그들이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냐 마냐 결정할 수 있는 북한의 지도부고 북한의 체제의 대표란 말이죠. 그럼 그들과 대화해야 되는 거죠. 있다고 대화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야 잠깐 저 한번 좀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해야 됩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말이 글쎄 그럴듯하지만 실제는 어떨까. 그 다음에 우리 정부나 미국도 강조하는 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때문에 말이야 이제 앞으로 북한이 큰일 날 거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제대로 안 됩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왔지만 시진핑도 왜 북한을 갖다가 북한에 대해서 기분 나쁘죠. 왜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북한 지도부가 그래서 중국처럼 뭔가 집단 지도로 가고 개혁개방적으로 가기로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공산당 정권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거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안보적인 그런 불안 요소를 제공할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 안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G2입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국제사회 침입을 당하게 되는 거대한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이야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해서 그걸 도덕성도 가져야 되는 말이야. 지도력도 가져야 되는데 왜 저는 북한 같은 불량 국가를 감싸고 도냐. 이게 싫거든. 그러니까 말로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같이 제재에 동참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한국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나 돈이나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지 일반적인 상관이나 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지금 걸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국과 북한 사이의 일반 무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타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에 초코파이 하나 가더라도 그건 김정은의 아들이 먹을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건 전략 문자니까 김정은 집안이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냥 일반 기업국도 그런 못 들어가는 거지만 중국이 왜 그래요? 그거는 저기 환경북도 회령시에 들어가서 회령시 인민들이 먹을 거야. 그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역을 가지고 북중교역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일정한 영향을 받지만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죠. 다만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는 이건 이제 북한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건데 이거는 영향을 받지만 그거 안에도 북한은 근근히 북한이라는 나라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근근히 먹고 사는 쪽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다. 자,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건 조감도입니다. 2010년에 김정일 위원장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육만이 아니라 서로 양국 정부가 공동관리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었잖아요. 두 개의 경제특구를 만들어냈는데 이걸 하면서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서로 정말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자면서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이 단동에 신주 있지 않습니까? 그 단동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다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 인도교는 200대 끊어졌고, 철도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 철도가 이렇게 기차가 안 다닐 때는 딱 끊어놓고 이제 그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걸 갖고 북중 간의 교역을 했고, 저 단동이 최대 북중 간의 교역지잖아요. 저기에다가 지금 2010년부터 한국에서 뭘 하자면 이런 걸 쳐보자. 압록강대. 그래서 평화북도 용천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4차선 대형 변수 수억 달러 들여가지고 이걸 좀 만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서울에서 올라가는 경의선 같이 이게 대륙을 가는 거겠죠.
이걸 중국장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7월 달에 또 가봤더니, 요거는 이제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벌써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는데, 뭐 유엔 대응체에 관계없어요. 지금 7월 달에 갔더니 그 압록강변 하구에 그 중국 쪽에 지금 이걸 위한 이 교각을 만들기 위한 엄청 시설이 엄청나게 있으면서 지금 중국 쪽에 이 육상으로 이렇게 다리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 관계 없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두 개, 낮은 선봉, 나서자로 쓰는 거거든요. 일단 한국 여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두 군데에다가 지금 북한, 중국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정부가 개입한 그걸 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핵 문제가 발생하고 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선도 그렇고 중국이 이거는 이제 견제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되는 거는 단순한 교육을 국민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단계는 북한이 접어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견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다시 이제 관계가 계속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좀 양호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북한 중국 국경을 가서 요 사진은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학자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도 한참이다만 정부에 한 4년 있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그때는 당연히 북한 중국 국경 지역을 가본 적 가지도 못했고 제가 학자 시절에 북한 연구를 하면서 북중관계도 그렇고 너무 알기가 어려워서 압록강 동남아면은 매년 한두 번씩 한 두 번 정도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제가 정부에서 나와서 2007년에 한 번 갔었는데 그때까지 무산광산에는 여기는 무산시입니다. 여기는 무산시. 무산 광산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 무산광산에는 정말 포크레인 하나 안 움직이고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가보니까 여기에 지금 포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수십 대 그냥 막 먼지가 나고 대형 차량들이 움직이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유엔 안보리 제재기관이 급한치 싸움과 작년에 있을 때는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산광산 쪽에 여기가 두만강이고 여기가 중국의 남평이라고 우리가 따지면 강원도 아주 산골 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곳에 이렇게 철도가 여기 북한 땅입니다. 여기 부산입니다. 나이스. 이게 나중에 총진과 있죠. 침탐지가 이 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나 있는 이유가. 북한의 철을 갖다가 무산소가 철을 옮기기 위해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북중관계의 지금 이 현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중관계 북부는 이런 식으로 이미 일정한 정도로 이 압록강 두만강에서 상당한 그런 이 경제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과거 서방이나 남한에서 했던 모든 경제활동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제재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걸 전제해서 대북 정책 우리가 해야 되겠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 다음에 평화체제 얘기하지 지금부터 평화체제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거기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화체제라는 말을 굉장히 이 정부는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왜 발생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핵 갖고 싶으니까 발생했겠죠. 왜 핵 갖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북한 쪽의 입장에 덧서 얘기하건 아니건 상관없이 분명한 거는 북한이 전쟁에 대한 위협에서부터 자기가 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의 그런 불신관계, 또 남북 간의 불신관계가 핵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신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핵을 북한이 만들 거 아니겠어요? 이 불신의 기초는 뭐예요? 냉전인데 냉전의 기초는 뭡니까? 저 지금 정전체제 아니에요. 한반도가 여전히 남북이 이 지구상에서 냉전 시대인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시대착오적으로 여전히 냉전 시대보다 더한 그런 대결과 불신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슨 재주로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저는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뜻이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체제 문제도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되는 거지. 무슨 재주로 북한 불신 구조의 밑바탕에 있는 그 정전체제 문제는 그냥 놔두고 핵 문제 해결을 가자 얘기해. 핵 문제가 나오면 뿌리가 보이는데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것도 다 너무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비합리적으로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어거지로 말씀드립니까? 제가 가장 상식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배적인 남북관계와 대북 문제와 관련된 담론들이 이렇게 지금 왜곡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헝클어져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는만 해도 우리는 그게 아니구나. 우리 미래 우리가 이거 좀 잘못 있구나. 이거 제대로 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나을 거예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지금 저도 지금 자식들을 키우고 있고 지금 아직 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다니고 딸도 대학 다니고 있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애들 그걸 생각했어요. 왜 우리 애들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통일이라는 걸 얘기해줄까? 제가 초등학교 나이던 90년대에는 정말 해방과 분단이 이루어진 20년 세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난 지 10년 안 돼서 그냥 어른들은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냥 우리는 분단이라는 게 사지가 찢어져서 그냥 완전히 병수처럼 돼가지고 철철 피가 흐르는 우리 민족 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합쳐져서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의심했어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길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리 애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가자. 북으로 오라 나고 만나자 북쪽에서 이 4.19 때 우리 젊은 학도들이 외쳤던 구호가 그게 잘 바뀌었던 거죠. 그만큼.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이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 분단이 불구 상태로 아물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들은 불구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자신들이 불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통일 왜 해야 되냐고 물어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는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같은 민족이고 이래서 해야 되고 물론 일부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그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할 건가 고민하다가 제가 작년에 대만본에서 통일을 보는 눈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정말 젊은 세대하고 제가 참 매번 책을 갖다가 어려운 책만 쓰다가 제 능력을 얼마큼 쉬운 책을 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하면서도 그런 걸 냈어요.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길지 않아도 시간도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2차 대전 후에 그 140개가 넘는 신생국가들이 나왔는데요. 그 나라 중에서 시장경제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선진국 문턱까지 간 나라는 정말 몇 안 돼. 우리나라하고 싱가포르, 대만 몇 나라 안 됩니다. 대만은 사실 나라 취급도 안 합니다. 대만 얘기하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타이완,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타이완 이렇게 부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깃발 갖고 올라가죠. 대만이 깃발 갖고 나가려면은 반드시 차이니스 타이완이라고 해야 됩니다. 타이완은 없어요. 그만큼 중국이 하나의 중국 때문에 나라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엄청난 노력과 우리 국민의 분별성과 재주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위대한 거는 그거 하나는 덜 위대한데 정말 위대한 거는 140개의 신생국가 중에서 정말 군부 독재, 병영 밖으로 나와가지고 군인들이 짓밟은 이 민주주의를 갖다가 당신들 다시 들어가는데 병영. 너희는 직업군이냐, 나라 지켜. 그러면서 국민들을 다시 병영으로 집어넣고 민주주의를 성취해온 나라는 그 수백 명의, 수천 명의 민주열사들의 죽음 위해서 민주주의, 국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해도 독재 결국은 못하잖아요. 그 독재. 왜? 선거가 이게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이 닦아온 거는 그 누구에게 주지 않는 이걸 닦았어요. 민주주의가 쉽게 경제 발전에서.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이민 가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취해오고 우리가 해온 나라의 힘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고통은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걸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반도 지도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한 면이 대륙으로 퍼져 있는 거다. 그래서 삼면 바다를 통해서 해양을 뻗어나가고 육지를 통해서 이제 대륙으로 옮겨나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양민족입니까? 아니면 북방민족입니까? 해양민족입니까? 우리는 북방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라라한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만민족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다고 할 때면서요. 그런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바로 가장 중요한 육지를 갖다가 그야말로 이렇게 꽉 막아놓고 바다라면 차라리 뭐라 해보지만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우리의 젊은이들 여기다가 투입시켜놓고 국방을 대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툭하면은 독재자들이 권력자들이 저 북쪽에 빨간 분들 바라봐요. 용공이다, 좌파다, 척결하다 하면서 자기가 권력이 불안할 때마다 거기다 대고 용공행을 쓰이면서 했던 가장 민주주의가 싹트게 오는 대한민국이 이걸 넘어서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로지 삼면 바다와 이 막힌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한테. 이건 정말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건데요. 부산 출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이걸 내는 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산 나가면 이런 거 써있죠? 아시안 하이웨이. 이거 보시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가슴이 꽉 막힙니다. 왜? 왜 아시안 하이웨이가 이게 말이 아시안 하이웨이죠.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이게 터져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400km만 가도 막히는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부산 분들, 난 제가 부산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부산이 천혜의 항구다. 그야말로 유라시아 대륙 5,500만 100만 킬로미터 40억 인구가 사는 이 거대한 이 유라시아 대륙의 최동남단 항구 가장 천연. 이 부산항이 지금 세계 5위 한다고 뭐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항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묻습니다. 그럼 부산항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단 항구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일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항은 말만 그렇지 10만 평방킬로미터 4,900만 대한민국의 동남단 항구입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세계 5위 위로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대륙으로 터뜨려가지고 저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단 항구가 된다고 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부산이다. 부산이 지금 세계에서 노령화가 제일 빨리 진행되는 도시냐. 공장을 넓게 20개 해가지고 매연 품고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저렇게 터서 TSR, TKR 연결해가지고 부산항이 동남단으로 돼서 나머지 적은 항구들이 여기 다 판적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러면 아니 공장 10개, 20개 만드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마음만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있는 이 휴전선을 넘어서 만드는 이런 통로들이 이걸 제가 꿈속에서 나온 거 그린 거 아닙니다. 과거에 다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이건 일부 가정되어 있고 이거는 좀 막혀 있지만 하면 돼. 안 하는 거야. 불신. 미우니까. 미운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회의 창을 우리가 열고 있지 않은 거죠.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라고 왜 쏘릅니까? 그러려면은. 아시안 하이웨이 1번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 저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 심리, 문화, 교육, 공간감각 크게 확장할 겁니다. 북한 자체가 이것 말고 대륙을 뻗어가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우리의 그런 이 혜택 말고도 북한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경제 발전의 잠재적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거냐 얘기합니다. 한계에 붙였다. 지금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말이죠. 이 광물 자원공사 가는 것에 이런 일이에요. 남북한 지하자원 매장량을 추정하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게 7천조 원쯤 되고 우리는 거기 2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에 수입하는 광물이 석유를 빼고 원유를 빼고 400억 달러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한테 전혀 안 나는 아이언 마그네사이트 북한을 다 갖고 있어요. 400억 달러 중에서 200억 달러만 북한에서 갖고 와도 엄청나게 잘 갑니다. 무연탄, 철. 여러분, 무상강산의 철은 왜 중국이 가져가야 됩니까?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무상강산 빈곽이라서 뭐 저렇게 배웠는데 아시아 최대 노총강산 이렇게 써있어요. 무상강산 가서 중국 쪽에서 무상을 보는 게 명승지야. 그래서 거기 시설대라는데 거기 친절하게 중국어로 써놨어요. 아시아 최대 노총강산. 다시 말해서 퍼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빈곽이다. 빈곽이었는데 일제 때부터 다 팠습니다. 제가 빈곽이라 해가지고 빈강하고 들었던 게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지금 40여 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국제 광물 재현하는 제강하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고 그 다음에 국제 광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게 노다지가 된 거예요. 노다지가. 왜 지금 포항제철에서 지금 철을 그 다음에 무연탄 이런 걸 어디서부터 수입해옵니까 지금? 호주, 브라질, 인도. 왜 그럽니까? 여기서 오면 북한에서 오면 얼마나 인건 비싸고 그 수송 비싸고 좋습니까? 북한 그거 가지고 맨날 전쟁 도발하고 뭐 이래가지고 호전 쪽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당한 자원 가지고 팔아가지고 경제 발전을 쓰는 달러 만들고 서로 얼마나 좋아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남북협력이에요. 개성공단 지금 뭐 다 아시는 얘기가 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개성공단이 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청와남 때도 그때는 우리 정부가 많이 통제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북한이 이렇게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있는 기업가들이 하나같이 만약에 저 같으면은 야 잘됐다 다 물어내 우리 안에 있대서 너희들이 정부가 이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버티면서 야 우리 못하겠다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제발 정부는 간섭하지 말고 북한도 간섭하지 말고 우리 기업 활동만 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결사적으로 계속 사실 이번에 개성공단 정상화되는 게 많은 분들이 공유가 있습니다만 했습니다.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남한에 그야말로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동남아 가면서까지 베트남 가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한국의 노동지각적 산업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로 그것이 우리 북한이란 말이죠. 그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동지각적만이 아니라 여러 얘기했지만 야 북한에 가서 갑자 노동력 따먹는 게 북한 뭐 착취하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교 오히려 북한은 가지고 있는 핵심이 지금 노동력과 토지와 지하자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일단은 자본을 만들고 축적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있는 게 자본하고 기술인데 그걸 없으니까 서로 그걸 윈윈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다. 근데 이걸 갖다 지금 우리가 이걸 안 한다면 우리의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활로를 개척할 거냐. 지금 사실은 군사적인 얘기 할 필요도 없죠. 개성공단이 있음으로써 옛날에 인민군이 쳐내려왔던 그 통로를 갖다 개성공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군대가 뒤로 밀려가는데 북한의 군대가 이렇게 뒤로 밀려간다는 사실은 안보적으로 정말 얼마나 큰 일이냐라는 얘기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왔습니다. 통일병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통일병이 그런 거예요. 개성공단으로 또는 우리가 어디 북쪽에 다른 데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아까 보셨죠? 아시안 하이웨이를 해가지고 우리의 물자가, 우리의 관광객이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가지고 신의주에서 중국을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지하자원이 한경남도 단천 그 거대한 세계적인 그 광물, 그 비철금속 단지에서부터 물건을 갖고 오기 위해서 철도를 놓고, 다리를 놓고, 여러분, 그럼 그게 누굴 위해서 놓는 겁니까? 북한만을 위해서 놓습니까? 그렇게 놓는 철도와 다리를 놓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돈을 우리 정부가 달러로 딱 해가지고 북한한테, 아, 이거 돈 줄 테니까 이거 놔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대기업 건설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 그건 북한, 우리 건설사들이 가가지고 북한의 노동자들, 그 다음에 하청기업 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왜 그 애꿎은 4대강을 파가지고 저지경을 만들어 놓습니까? 북한 가가지고 그거는 누이 좋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 비용 중에서 하다못해 북한의 복지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도와주겠다. 전국에 북한 전역에 300명의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자. 여러분 중에서 아마 사회복지학과 나온 전문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대한민국의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나온 사람들 300명이 취직해 가는 겁니다. 그게 통일비용이에요. 오로지 북한에 대해서 쌀 주고 비료 주는 거 빼놓고 나머지 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통일비용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통일비용입니다. 무슨 뭐 엉터리로 내고 막. 여러분 왜 여기서 우리가 경의선을 깔고 하는 것이 왜 북한만을 위해서 겁니까? 대한민국의 기업과 경제가 내일 나가는 길인데 그거 아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걸 보면 된다. 우리가 자 서해, 이 서해에 대해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교전도 일어났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NLL에 대해서 뭔가 공동언어격도 만들자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한테 했고, 그래서 이런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자, 이 서해라는 게 서해가 왜 도대체 이게 지금 서해 NLL이 평화수역화가 돼야 되는가? 그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황해, 우리 서해랑 표현한 거는 황해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보면 동해니까. 그러니까 황해라는 데랑 중국이 이걸 써서 본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눈을 감으시고 인공위성을 타가지고 한밤중에 이 인공위성에서 이 황해를 내려다보십시오. 자, 내려다보시면 그 중국에서 이 강릉에 시작해가지고 뭐 천지, 대전, 뭐 여기 저 칭다오까지 있는 중국의 이 동부해안 이쪽 바야만 일대에서부터 동부해안 일대에 그냥 번쩍번쩍 그냥 어마어마한 불야성을 놓을 겁니다. 하늘에서.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핵심 공업지대니까. 그 다음에 남쪽에도 인천부터 뭐 군산, 평택, 목포에서 번쩍번쩍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북쪽은 간헐적으로 표시겠죠. 문제는 이 번쩍번쩍거리는 이 사이에 있는 나한테 아니에요. 요걸 누르고 여기는 깎아내요. 왜 깎아옵니까? 이 가운데에 NLL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아무도 못 가게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바다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황해야말로 중국의 거대 성장의 동력을 잡아내서 우리는 중국보다 1.5단계 앞서 있고 북한은 북한보다 중국보다 2단계 뒤쳐 있으니까 3개국이 황해를 중심으로 이 황해가 이렇게 큰 바다가 아니거든요.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치가 되어야 되는데 동력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중국 지도를 보세요. 자, 중국이 이게 사명이지만 중국은 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대강을 나가서 발전을 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중국은 북쪽으로는 몽골 사막과 시베리아입니다. 서쪽으로는 완전 사막지대야 중앙아시아. 남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하고 운남성 정글지대야. 오로지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동부해안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내륙에서 발전시킨다는 건 다 뭐냐면 내수 산업이야. 해외는 안 돼. 근데 이 중국의 동부해안 중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상해까지는 한반도에 황해평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거대 중국이
한반도 황해를 중심해서 우리가 하나의 권역을 만들어 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점, 중국 군수성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 황해가, 저 사회가 저렇게 분쟁의 바다가 되고 차가운 바다가 되어 있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저런 시대를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대 아이들 다음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에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 NLL, 야, 이제 이거 평화의 바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화해 경제권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미국 정부 때도 그렇고 NLL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 초에, 올해, 북한이 올 5월 달에 대경제 특법을 만들었어요. 대경제협력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 강력반도라는 게 여기 있어요. 이게 연평도하는 게 북한의 최남단이야. 발전대가 있고 완전히 북한을 보면 최전방 지역이에요. 여기 갖다가 국제경제특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 경제특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남한하고 협의가 돼서 LND 평화시효과가 안 되면 여기에 배가 올 수도 없고, 누가 여기 국제사회가 누가 여기 투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걸 하게 되면 또 기존에 있는 북한의 발전된 인물이 다 뒤로 다 옮겨야 돼. 여기 있을 수도 없어. 다시 말해서 북한이 어쨌든 간에 강령반도를 그들의 최남단 NLL, 그동안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한반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던 그 NLL의 북한 쪽의 최전선인 강정반도를 갖다가 경제특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국제경제특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이 이게 지금 북한이 중국 중해토론을 했다가 북한 정부가 이 의회에서 만든 그 팜플렛이, 이 팜플렛은 당연히 북한 정부가 다 감수했겠죠. 거기 보면은 서울과 어떻게 하고 뭐가 어디랑 어떻게 하지 선다라고 나와 있어. 이런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 구상은 뭡니까? NLL에 대해서 북한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사하고 있다가 봐야겠죠. 우리 정부가 이걸 빨리 탁 잡아가지고 우리 정부의 의도에 맞게끔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건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북한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남북협력을 해내는 이유, 통일과 이유다. 그냥 우리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남북협력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 미래 세대의 밥줄이다, 이거예요, 밥줄. 먹거리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있던 거 아닙니다. 뭐 몇십 년 전에 이런 거 아니죠. 1990년에 세계냉전이 해체되면서 동아시아에서도 이제는 중국과 소련, 북한을 하는 북방의 냉전, 우리와 적대 세력과 남쪽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으로는 남방 삼각이 대결될 시대가 청산되면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고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동아시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20년 동안. 근데 20여 년간 우리는 그 기회를 갖다 활용하지 못했고, 뭐 처음에는 기회를 활용하기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돌아봐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결론을 뵙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정부가, 우리가 남북관계를 얘기하면 남북관계를 오이사 조치를 하건, 북한에서 압박을 하건, 뭐 하건, 북한에서 야단을 치고 훈계하건, 그거를 우리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 북한에게는 우리 말고도 또 하나의 경계가 있다. 자, 휴전선이라는 경계가 있지만 북한은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로 북중 경계가 있다. 이 두 경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대북적 지역 쓰면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막아봤자 북한, 중국 관계가 터져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보다 더하다 말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의사 조치를 했지만, 오의사 조치를 해서 북한이, 그럼 뭐 요즘 뭐 어느 기관들에서는 뭐, 가장 오의사 조치를 인해가지고 우리 기업과 교육하던 것들이 다 북한 넘어가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의사 조치를 끊어지니까
북한의 모든 업종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정말 압박해서 해결하려면 중국을 선택해서 중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 편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가셔가지고 공동성명하시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하고 공동 기자회견하면서 시진핑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 두 사람은 북한의 북핵 불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공동성명 보세요.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북핵 불용도 우리가 같이 하고 싶었지만 안 됐고, 아니 북한이 핵실험한 걸 우려한다는 것도 당연히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북한 중국 동의했는데 중국이 우리 정부와 그거를 공동성명하는 걸 전혀 거부했어요. 왜?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공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국이 자기 국가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스탠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주관적으로 야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못해요. 중국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을 이렇게 중국한테 얘기하겠다. 중국이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소리야? 이런 그만인 거거든. 그걸 잘 봐야겠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전면적인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남북 경력 추구해야지만 남북한 간에 지금 이런 식의 이 구조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솔직하게 정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서로 얘기를 해야 돼. 거기서 그러고 나서 다시 끊던지 말던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거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이명박 시대에 있었던 그야말로 그 불편하고 잘못된 관계 그걸 가지고 이어받아서 계속 쿵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핵실험 나니까 그냥 북핵이 종속되고 이거 딱 털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왜? 북한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북한이 압박과 제재하면은 뭔가 저거 불복하거나 아니면 고통받지 않았던데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에 뭐 휴대폰이 있네 없네 그걸 논란했는데 지금 북한에 가는 사람들 얘기가 북한 사람들이 휴대폰을 200만 대 이상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 속에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NLL 관련해서도 강력만도 말씀드렸는데 NLL과 DMZ 안전과 평화를 군사합상 해라.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쓰실 필요가 있다. 남북 협력이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는가? 북한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지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며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다라는 그런 확고한 철학을 신념을 실사무시에 기초한 현실에서부터 보면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 이건 뭐 간단합니다. 제재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됐어요. 미국이 지금도 제재 얘기하고 그거는 정말 도덕적 해이에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북한에는 혐오 증세 때문에 제재한다면 되고 안 되고 사람들 다 박수치니까 그 다음 돌아보지 않아. 그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왜 얘기를 안 해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때리는 회초리가 지금 북한의 몸에 맞고 있습니까? 북한과 미국 사이의 거리가 1m라면 1m 50짜리 회초리가 휘두르면서 만든 것처럼 흉내내고 진지 완전 도덕적 해예요. 그런 사이에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 더 심화시키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육자회담을 조건 없이 재개해서 대화해라 이거예요. 거기서 진정성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북한 핵을 동결해서 북한이 마침 경제전략을 쓰고 있으니까 북한의 체제안정 관계 정상을 통한 체제안정군장 정부가 다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이 경제 전략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을 북핵을 일단 북핵이 아직 군사적으로 시동화된 단계까지 못 갔으니까 그러나 북한은 그 북핵 가지고 우리 말이야 이제 뭐 한다라고 대내적 선정할 수 있잖아요. 서방인들은 아직까지 군사적 시동을 안 했으니까 이 단계에서 일단 동결시켜 놓고 그야말로 나중에 완전 평화협정까지 맺을 때까지 북핵 회기 시점을 잡아가지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북한이 정말 자신감을 갖고 나올 수 있게 하고 북한이 정상국가가 돼서 살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면서 북핵 마지막까지 가는 길을 가야지 한꺼번에 우격 따지는 해결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길을 가면
되지 않겠나. 물론 쉬운 길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데 이런 전망을 가지고 국민을 선택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걸 박근혜 대통령이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요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동의 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금 안타까운데 저는 앞으로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